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오스만 제국이 전성기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중해 세계의 주역이었던 베네치아, 제노와 같은 해상 세력의 쇠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전쟁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대포의 위력이 입증됨으로써 중세 서구의 뼈대를 이루었던 기사계급의 몰락도 가져오는데요. 이제 전쟁의 승패는 군인 개개인의 전투력이 아닌 우수한 무기에 의해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 시기 에게해의 장미라 불린 로더스 섬에서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중세 기사단이 퇴각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이 로더스는 언제나 뭔가의 중심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교역과 학문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중세에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십자군 전쟁과 순례의 이 동지중해 지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섬이었죠. 오죽하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가장 위대한 술탄인 술레이만 대제가 즉위하고 나서 2년 뒤에 이 섬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을 200년 이상 지배해왔던 성 요한 기사단은 내쫓죠.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주인공 메메드 2세 시대의 전성기로 들어선 오스만 제국은 술레이만 1세 시대의 최전성기를 이룩하죠. 그는 즉위 전부터 중조부 메메드 2세가 마무리 짓지 못한 정복 사업에 뜻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헝가리의 관문 베오그라드 요새 점령과 에게해 입구에 해당하는 로도스 섬의 점령이었습니다. 야, 멋진데요? 이곳이 바로 1309년부터 1522년까지 200년 이상 이 로도스 섬을 지배했던 요한 기사단, 성 요한 기사단의 가장 높은 최고 책임자죠. 영어로는 그랜드 마스터, 우리나라 말로는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렀던 궁전입니다. 1521년 9월 슐레이만 1세는 로더스 섬에 주둔한 기사단의 단장에게 편지를 보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 기사단이란 건 중세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는 조직이거든요. 국제 조직이었고 교황에게만 복종하고 하느님의 사업을 하는 수사인 동시에 기사인 사람들, 거기에다가 성 요한 기사들은 의사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죠. 이들은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을 상대로 성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품고 팔레스타인에서 조직된 군사 수도회 중 하나였습니다. 1291년 무슬림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이후 이들은 로도스 섬으로 거점을 옮겨 활동했습니다. 1522년 시작된 로도스 섬 공방전, 몰락하는 기사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려 한 성 요한 기사단과 유럽으로 정복해 나가기를 원했던 오스만 제국의 치열한 전쟁이었죠. 유럽의 중세에는 세상의 중심에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받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 그대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지를 되찾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성지로의 순례 활동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 로도스는 그런 면에서 신앙시대의 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순례자들의 대부분이 로도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갔거든요. 순례와 성지 회복을 위해 먼 원정길 중에 머물렀던 로도스는 성 요한 기사단이 이곳을 거점으로 정한 뒤에는 최전선에서 이슬람에 맞서는 성체로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십자군 전쟁 시대 때 이곳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 왕국들을 후원하는 배후지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난 십자군 기사단들이, 그 중에서도 요한 기사단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십자군을 꾀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신앙 정말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로도스에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1522년 6월) 술레이만 1세의 군대가 진군을 개시하고 오스만 제국과 성 요한 기사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사투를 벌이며 거의 반년을 버텼던 성 요한 기사단. 그러나 1522년 12월 술레이만 1세가 내놓은 항복문서에 기사단이 조인함으로써 전쟁은 끝이 나고 기사단은 섬을 떠났습니다. 성 요한 기사단의 로도스 섬이 함락될 때 항복 조건에 코스 섬과 보드롬에 있는 요새도 함께 넘긴다는 것이 명시돼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1523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성은 1402년 기사단이 로도스 섬을 근거지로 하여 이곳을 침략한 후 마우솔로스의 묘에 있는 석재를 가져다가 만든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과 맞서기 위해 본토에도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보드롬 항구를 지키는 성 피터의 성체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터키의 어떻게 보면 남서쪽 끝에 있는 성 피터라고 하는 기독교 성인의 이름을 딴 성체, 그리고 딱 봐도 이 성체는 이슬람 혹은 터키식이 아닙니다. 유럽 중세 스타일이죠. 이곳은 바로 로도스 섬을 장악했던 성 요한 기사단이 로도스 섬과 더불어 이 에게해의 요충지, 어떻게 보면 성지로 가는 길목과 에게해 지중해를 연결하는 이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성입니다. 지어진 이래로 한 세기가 넘도록 성은 기사단에게 주요한 요새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의 피난처 역할을 했었거든요. 성 안에는 현재 해저 고고학 박물관으로 쓰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 보드롬은 고대 그리스 세계 때부터 할리카르나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교역의 중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엄청난 문명의 교류와 교역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 증거가 바로 제가 가려고 하는 이 지하 전시실에 있습니다. 볼까요? 고대 그리스 세계 때부터 시작된 이 교역은 사실은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로마 이후에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그 후에는 비잔틴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에게해의 고대 난파선에 있던 물건들을 전시해 놨는데요. 대단하죠? 이게 지금 이 보드룸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비잔틴 시대의 작은 화물선에서 건져낸 그 용기들입니다. 도자기들이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도자기들의 용도가 뭐냐? 오늘날의 흑해에 있었던 크림반도에서 생산된 와인을 이곳까지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결국은 고대 시대의 할리카르나소스, 그리고 오늘날의 보드롬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가 얼마나 에게해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그토록 수많은 제국들이 충돌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15세기) 성 요한 기사단이 지은 성체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출정한 기사들이 각각 탑을 세워놨다는 거죠.
이 곳곳에 성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성체는 프랑스 기사단들이 지키던 성체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곳은 이탈리아 기사단이 지키던 곳이죠. 로도스 기사단, 성요한 기사단은 원래 8개의 언어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사단이 하나씩 맡아서 이 성체의 방어를 책임 방어 체제로 운영했던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저 바로 손에 닿을 듯한 저곳, 그리스의 코스 섬입니다. 어쨌든 로도스 기사단, 로도스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성요한 기사단은 자기들의 그 본부를 지키기 위해서 저 코스 섬과 이곳 보드롬을 완벽하게 이런 요새화해서 지켰습니다. 무려 수백 년 동안 말이죠. 그거를 술레이만 대제라고 하는 오스만 투르크 역사상 최고의 술탄이 등장하자마자 수복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빼앗아 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의지와 의지,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문명과 제국의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곳이죠. 지금도 최일선이잖아요. 터키와 그리스, 이슬람과 정교회. 결국 로도스 섬과 보드롬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진 성요한 기사단은 몰타 섬에 안착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기사단은 명맥만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이는 곧 기사라고 대변되는 중세 유럽의 한 축이 무너짐을 뜻하는 거죠.